먼저 이제 BK21 스페셜 렉처 시리즈 글로컬 컴핑 나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인남식 교수님의 탈레반 집권 후 아프가니스탄 내외 역학관계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신 서창록 교수님을 모시고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보는 한국의 난민이라는 주제를 통해 아프간 난민 현황과 또한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물론 아시겠지만 그 서창록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서창록 교수님께서는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국제학과의 교수이시며 그리고 인권센터 소장이시고 인권 NGO인 휴먼 아시아의 회장을 맡고 계시며 또한 2014년부터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아시아의 지역 인권 체제 또한 기업 인권 또는 북한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하셔서 그 연구를 통하여 정책 개발에 접목시키셔서 인권 향상을 위해 공헌하는데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발간된 화제의 책 나는 감염되었다의 저자이기시도 합니다. 바쁜 다음 주에 제네바 출장을 앞두신 바쁜 일정 가운데 먼저 저희 특강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서창혁 교수님 편하시게 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한 40분, 50분 정도 편하게 강의하시고 끝난 다음에 Q&A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으로 대부분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됐는데요. 그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다음 주에 출장이 있고 그래서 좀 상당히 분주한데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제가 꼭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국제대학원의 한국 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한국말로 학생들과 좀 대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제 강의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인난식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안 들어오신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이제 초점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받은 대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교수도 오래 했지만 또 시민단체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유엔에서도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한국이 어떤 전 세계에서 쳐다보는 위상에 비해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무 무관심하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 국제대학원의 이 젊은 학생들 정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왜냐하면 제가 드리려고 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아프간 사태가 갑자기 크게 일어나서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가지는데 사실은 이런 전 세계에 이런 분쟁이나 이런 어떤 탄압이나 차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민이겠죠. 저는 오랫동안 이제 난민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활동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일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이 태도가 첫째 무관심이죠. 별로 사실은 숫자적으로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이 이 정도의 선진국이 됐다면 그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아프간 사태가 지금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만 이 난민의 이슈는 아프간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난민 하면은 로힝갸나 시리아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로힝갸 난민도 제가 휴먼아시아를 처음 맡았을 때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벌써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고 뿌리 깊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큰 뉴스가 하나 좀 터지면 그때 조금 쳐다보다가 또 금방 잊혀지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좀 서론이 조금 길어지기는 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한국이 이제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그 이제 요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우리가 뭐 평화 안보 개발 협력 통상 이런 걸 배우는데요. 사실은 이 배우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잖아요. 사실 안전하게 살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평화롭고 번영 다 같이 잘 살자. 그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다 인권의 문제이고 모든 인간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다 같이 어울려 잘 사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런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 감수성이랄까 인권의 감수성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도 일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일해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난민 수용률이 뭐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100명이 그 신청을 하면 4명 정도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최근엔 더 줄어들어서 한 2%밖에 되지 않는 허지인데 뭐 물론 다 이유가 있죠. 한국에서 난민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국 중심의 어떤 또 국익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이유가 다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이것은 난민이 우리 지구촌에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거를 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인식을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참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론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처음 보내드린 이 슬라이드는 없던 건데 제가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요거를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국제인권규범 혹은 국제인권법, 유엔 인권 제도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모든 그런 제도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설립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유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써 이제 80년 가까이 지난 그 세월인데 사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을 만들고 또 국가 중심 체계를 전 세계로 공고화시킨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국가 중심 체계, 국민 국가 중심 체계에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권의 책임을 국가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보호, 인권의 보호, 인권의 존중, 실현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뭐 제가 일하고 있는 자유권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도 국가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목적이 전 세계의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는 게 목적이라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 난민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그 국가를 떠난 사람들이고 다른 국가에 가 있는데 그 국가에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기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주권국가 체계에서의 주권과 인권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은 사실은 국가에게 주권을 주면서 내정 불가속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인권은 보편적이다 해서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것은
유엔이 처음 45년에 만들어질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재판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건 사실 국가가 있는 거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에 관한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ICC에서 다루게 된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국가 체계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제 그 제대로 인권규범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나는 감염되었다 책을 공학교 우리 김 교수님이 소개해 줬는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또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찰을 하면서 그 지금 국제인권 규범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기여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 학생들도 우리가 유엔의 인권 규범 그러면은 대단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럽 몇몇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념 하에서 만든 제도이고, 그것이 물론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실 참여한 것도 없고,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어떤 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참여해서 개혁에 참여할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근데 그게 저도 그런 일을 몇 년간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그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버텀업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아래서부터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인권 규범이 만들어졌을 때는 완전히 톱다운이었죠. 강대국 몇 개국의 정부가 그냥 쏙닥쏙닥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아래서부터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인권의 어떤 보편적인 감수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규범의 변화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계인권 선언문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세계인권 선언문은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많겠지만 세계인권 선언문이 지금 보편적으로 다 수용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인권 선언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국제인권 규범 세부적으로 나가면 보편성과 상대성의 어떤 논쟁이 좀 있지만 세계인권 선언문은 선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국제인권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이것을 꺼내온 이유는 우리가 유엔이 국가에게 인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인권 선언문을 보면 이 전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All Members of Human Family,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보시면 1조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은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1조로 얘기할 때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이게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저는 그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똑같은 조에 문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써 있어요. 이성과 양심이 있다.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이 어디까지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류에 사는 모든 인류 가족을 형제로 느껴야 되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그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인권의 아주 기본이 되는 어떤 프랑스 혁명 이념에 자유평등 박애가 있습니다. 3개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유평등만 얘기하죠, 인권을 얘기할 때. 근데 박애는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영어로는 fraternity거든요.
그러니까 프레터니티가 뭐 박애라기보다는 또 우애, 연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자유와 평등은 갈등 관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조화를 나눌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자유가 평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며 또 자유는 어느 정도 존중되느냐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 그 조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형제가 없이는 그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인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세계인권선언의 29조에도 보면은 제가 일항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이런 센텐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고 공동체라고 하면 국가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난민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어떤 선언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 제도가 발전하면서 어떤 개인의 권리로 인식이 되고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권할 때 내 권리를 얘기하고 어떤 권리를 침해한 사람 가해자, 또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피해자. 그래서 가해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가해자는 처벌당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는데 사실 인권은 그런 식으로 어떤 국내 법에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서 처벌하고 어떤 그 보상을 받고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옳고 그름이 명확치 않고 우리가 어떤 우애의 정신으로 서로 화해를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인권에 있습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길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좀 넘어가죠. 그 아프가니스탄 분쟁이 아주 간략하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불행한 국가죠. 참 분쟁이 오래 최근까지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강대국의 이 어떤 분쟁의 가운데 있었던 나라인데 첫째로 다민족 국가입니다. 파슈툰족이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19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했죠. 제가 막 대학교를 입학했던 시절이라 그때 제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교수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아무튼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해서 친소 정권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저항했던 반군 세력이 무자헤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89년에 소련이 멸망을 하고 소련이 철수를 하면서 무자헤딘이 이슬람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자헤딘이 내분이 일어나죠. 그 무자헤딘의 내분의 한 세력이 탈레반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탈레반. 그래서 탈레반이 90년에 정권을 찬탈을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2001년에 9.11 사태에서 알케이다를 탈레반이 지원을 했다. 또 알케이다가 미국을 공격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보복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게 됐고 탈레반 정부가 붕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사실은 무자헤딘을 처음에 지원해서 무자헤딘이 정권을 잡았는데 결국은 또 미국이 또 탈레반 정부를 붕괴시키는. 그리고는 이제 2004년에 이제 친서방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런데 전쟁은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었고 그리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미군이 철수를 하는데 하기도 전에 사실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탈레반이 엄청난 인권을 침해하는 그것도 사실은 서구적 개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물론 보편적인 인권 침해죠.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은 우리 보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무자비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에서도 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 총회를 이번 주에도 하는데 지금 유엔 총회를 대표하는 것이 탈레반이냐 아니면은 과거 정권이냐 그것까지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정부의 유엔
대사를 했던 분이 아직 뉴욕에 계시고 그 사람이 아직도 유엔 대사로 있으면서 또 아프가니스탄은 또 탈레반이 대표하는 또 대사를 임명을 하고 도대체 누구를 발표를 시켜야 되느냐를 논쟁을 하다가 결국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죠. 또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결국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국제사회가 국민국가 체계에서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다면 또 탈레반의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큰 이슈입니다. 난민은 뭐 복잡한 전의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자국을 떠나서 돌아갈 수 없는, 만일 돌아가면 처형을 당하거나 어떤 뭐 엄청난 인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1951년에 난민 협약이 만들어지고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발전해 왔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난민 협약은 국가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국가들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입을 했다고 해도 난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주권 국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국에서 뭐 100명이 들어오면 4명밖에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불법으로 체류한다든가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가 계속 또 아니면 본국으로 가서 처형을 당한다든가 이런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용어 정의를 해드리면 비호 신청자와 난민은 다릅니다. 비호 신청자는 이제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어떤 난민 신청 절차를 통해서 난민을 인정받아야 난민이 되는 것이고 비호 신청자는 신청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훨씬 난민보다는 비호 신청자가 많죠. 근데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다 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난민 신청을 하고 왜냐하면 또 국가 입장에서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 진짜 난민인지 아닌지 또 가짜로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지 판단하는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실향민이 있죠. 그 internally displaced person. 그래서 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네. 아무튼 지금 그 internally displaced person 남는 실향민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국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국내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사람들, 이건 남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중국에는 탈북자들이 무국적자들이 많죠. 북한의 국적은 더 이상 없는데 중국에서는 국적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크게 봐서 난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본국을 떠나서 여러 가지 박해나 뭐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보시면 사실은 이미 두 번째 보시면요. People already internally displaced in Afghanistan by 31st December 2020.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창탈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그 전에 이미 300만이라는 실향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 올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55만이 지금 디스플레이스 됐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다음 한번 보시면 그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실향민이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벌써 9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또 해외를 나갔고 또 해외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강제 송환도 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미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서 레퓨지 된 것이 주변 국가에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란하고 파키스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200만 이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파키스탄이 전통적으로는 그 이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랑 굉장히 우방국이에요. 우방국이라서 남미도 많이 받고 또 관계가 좋았는데 사실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친미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은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거 이제 이유경이라는 그 국제분쟁 전국 기자가 썼던 걸 제가 보고서는 좀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2007년에 이 기자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저에 가서 제가 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세상에서 본 가장 자유로운 국경이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갔지만 그들의 여행지 묘사를 전무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받아줬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좀 점프해서 얘기하면 2016년부터 사실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 친미 정부가 들어오고 그 정부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프간 난민들을 강제 송환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벌써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렇죠? 이건 그 전이지만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공격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 6년 동안 350만 정도를 소환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만 난민들이 엄청나게 강제적으로 송환되고 있다. 이 강제 송환이라는 것은 사실 국제 인권법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확고한 원칙입니다. non-refoulement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non-refoulement죠. 그러니까 강제 송환. 자국을 박해 때문에 탈출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러면 가면 처형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탈북자를 중국에서 강제 수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 경우도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민 규약보다도 이런 강제 소환 불법은 아주 중요한 국제사회 원칙인데 지금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그다음에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서 난민이 생긴 것이 얼마큼 많은 사람이 아프간을 떠난다. 떠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친미 정권에서 미국을 도왔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크게 처형이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갔죠. 네,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갔고 사실은 좀 여담입니다만 저렇게 많이 데리고 갔지만 미국에 또 데리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한국에게도 좀 미국을 도왔던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위험에 처한 조력자들을 한국에 좀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또 비공식적으로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미국에 또 영국, 독일, 또 한국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378명의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들 한국이 이제 한국 비행기로 데리고 들어왔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더 할 말씀이 있는데, 자, 아프간의 인권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인권 탄압이라는 게 이제 그 아프간 탈레반의 어떤 엄격한 이슬람 율법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죠. 지금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탈레반이 놓기 어떤 그들의 어떤 율법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을 탄압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단순히 니캅 적용을 의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죽이기도 하고 탄압하고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사실은 저는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꼭 가봐서 탈레반이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탈레반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통치를 할 때 상당히 부정부패 척결도 많이 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이제 탈레반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친미 정부를 세우면서 20년 동안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탈레반이 장악한 거잖아요. 이 국민들이 과연 탈레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탈레반이라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탈레반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임남식 교수님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포인트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의 입장에서 여기를 지금 탈출하고 힘들어하는 난민들 또 실향민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군 철수에 난민이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변국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뭐 영국, 브라질까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일단 중국의 태도가 좀 애매합니다. 중국은 뭐 탈레반을 좀 인정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신장 위구르 지역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어떤 탈레반이 아니라 그 정부와 갈등이 있었는데 탈레반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탈레반을 인정하고 탈레반과 굉장히 가깝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재국은 이제 카타르가 이제 뭐 아주 탈레반이 인정한 중재국으로 트럼프와 탈레반의 협상도 카타르가 주선했다고 하죠. 또 터키도 이제 좀 중간적인 입장인데요. 사실 터키는 그 시리아 난민이 엄청 나왔을 때 그 터키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갔고 또 그 난민들 때문에 사실은 유럽 EU로부터 상당히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유로부터 8조 60억 유로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난민을 수용하는 지금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죠. 유럽 입장에서는 너무 유럽으로 많이 들어온 것을 막는 그런 수단도 됐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쪽으로 터키는 이제 나토 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뭐 유엔은 당연히 난민 보호 측면에서 또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또 고문 금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유엔의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EU는 사실은 굉장히 그 난민에 있어서 모범적인 그 지역이죠. 전통적으로 한국이 아까 제가 그 난민 수용률이 뭐 2~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뭐 EU 독일 같은 나라는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30~40%의 그런 그 수용률을 크게 가지고 있죠. 물론 수용률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용률이 높다는 것은 난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리아 난민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면서 또 2008년에 어떤 경제 위기 이걸 겪으면서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이제 자국 중심적으로 바뀌고 어떤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죠. 지금도 EU 국가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헝가리는 테러 위협이라는 이유로 사실 저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유럽 연합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국이 한국을 도왔던 378명을 국내로 이송했다는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그 외교부가 한 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있어서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지만 그동안은 뭐 했냐. 또 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대우를 받고 살 것이냐. 저는 그 걱정이 더 큽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차별을 받지 않을지 이분은 또 한국에서 또 소외당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을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큰 박수를 우리 정부에 보내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또 지워질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 공론장이라는 자격으로 처음 얻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사실 난민이죠. 난민으로 받아주는 것인데 난민이라는 용어가 좀 부정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도왔던 특별 공로자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특별 공로자라고 하면은 난민과는 달리 특별한 지위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계속 한국에서 머물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입도 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에 들어왔던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 그런 사람들 자기는 뭐냐 자기도 해달라라고 할 것이고요. 이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바꿔서 조력자라고 아마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1년 그냥 인도 지원 그 뭐죠? 1년 체류 허가를 받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뭐 특별 공로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난민 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한국을 좀 보시면요. 한국은 사실 91년에 이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법이라고 얘기하는 난민협약이라고 하는 거기에 비주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2012년에 국내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 제정할 때도 굉장히 우리 그 NGO 협회 그 난민 관련된 NGO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런 난민 제정에서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뭐 난민법이 도대체 어떻게 통과됐을지 모르게 이 난민법이 통과된 이유는 물론 난민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별로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어떤 논쟁이 됐다면 오히려 법이 통과되기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 법에 의하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의 지위를 주는 것은 사실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면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진 않지만 국내에서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국내에서 취직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인도적 체류 허가받은 사람도 취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훨씬 더 좋은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기는 어려우니 1년짜리 1년 체류 허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들이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아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쫓겨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국민적인 인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책임을 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이고 그 국민의 문제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주체는 여러분 같은 지식층에 있는 학생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민 난민들이 입국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요 밑에 세 번째 마지막을 보시면 그거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7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쫓으라는 얘기죠. 난민법도 폐지하고. 왜 그 사람들을 받아주냐는 국민청원이 70만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두 번째 문제 보시면 484명 중에 단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머지는 인도 체류하고 412명 그래서 1년씩 해서 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때 뭐 그 난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난리를 폈지만 우리 신문에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참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2000년대, 2010년대부터 지난 10년 난민 활동을 하면서 난민 보호 활동을 하면서 휴먼아시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난민을 위한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난민, 그러니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그래서 그런 교육생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있다가 와서 난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랑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난민을 왜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책임을 해야 되는구나 인식이 늘어나고 그런 인식이 사회에 퍼지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2018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 명이 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제 한국에는 뭐 난민이 많이 없죠.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사실 난민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대부분이. 예를 들면 난민이 들어오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범죄율은 높아진다. 우리나라 이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를 보면요. 난민들은 훨씬 범죄율이 떨어져요. 현격히 떨어집니다. 사회의 불의를 안 일으켜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 난민들이 경제에 훨씬 더 기여를 한다는 게 이미 연구에 나와 있고요. 또 난민들이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오면은 여성 차별하고 혐오자가 된다. 이슬람이라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어떤 여성 차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잘못된 인식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성찰과 반성 그리고 이런 인권 문제는 항상 남의 입장에서 서서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난민들 막연히 우리가 난민들 불쌍하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난민이라고 한번 그 처지에 있어보라는 말씀이죠. 예, 그랬을 때 그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체험해보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냥 불쌍한 사람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고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나는 차별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난민 받아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우리 동네에 난민이 들어온대 이러면은 띠밀고 나가서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게 한국이 이제는 뭐 좀 마무리를 하면요. 더 이상 그렇게 남들이 만들어왔던 어떤 규범 이런 거를 그냥 뭐 배워서 우리는 싹싹 빠져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좀 프리라이더나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하간 이건 난민 인정 현황인데요. 한국에도 점점 사실 난민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난민 인정 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통계를 좀 뽑아온 겁니다. 그러나 군 뉴스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 난민들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그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캠페인도 많아지고 또 이번 특별 공로자라는 타이틀로 들어온 그 아프간의 난민들도 이 계기로 좀 우리 국민들도 좀 난민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뭐 한국 사회 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큰 질문을 던지면서 시간이 벌써 44분이 됐는데요. 제 강의를 여기로 마치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목소리를 통해서나 아니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교수님께 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 일단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승비이고요. 저도 처음에 그 아프간 난민이 이제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속보를 듣고 저희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되게 열심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인권 문제는 저희 한국에서 좀 많이 다뤄지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점들은 저희가 다른 문화권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제 어떤 감상이나 어떤 그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좋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그 이제 뉴스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사실 예멘의 그 난민 케이스랑 이번에 압박한 난민 케이스의 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달랐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의 차이점은 이제 이번에 압박한 난민들은 소위 말해서 한국 예전에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조를 한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라서 한국에 좀 더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셔서 제가 좀 긍정적이게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이슈로도 충분히 이게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그런 난민 이슈여서 저희 한국이 난민 뭐 이슈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뭐 다문화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스펙트럼도 좀 많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의 문화권 자체가 저희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하거나 좀 어려운 문화권일 수도 있어서 저희 한국 사회가 그분들의 문화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분들이 문화 생활을 이제 뭐 종교 생활이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생기고요. 네,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조금 뭐 코멘트를 하셨으니까 저도 조금 응대를 하면, 그러니까 예멘에서 들어온 난민들과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온 그 난민들, 사실 똑같은 난민들인데 그게 이제 한국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환영하고 더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뭐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거죠. 이게 국뽕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자국 중심적으로 보는. 근데 그런 거를 이제는 탈피를 해야만 우리도 번영하는 길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번영하는 것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다 안정하고 번영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위치가 그런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 위치다. 그거를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그냥 그런 마음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런 인식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이런 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냐는 그 심각한 생각, 고민과 연구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서구에서 만들어진 그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제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위원회 가서 일해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이고 그거를 뭐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도 유럽 사람들이고 개선의 노력을 저하는 것도 유럽 사람들이고 이런 비서구권의 특히 한국은 왜냐하면 다 다른 비서구권은 사실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게 자기들 살아먹기 힘들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스테이터스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분명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라서 이제는 지금 20대 젊은 학생들, 20, 30대 젊은 학생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역량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난민 관련된 NGO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도 난민 인권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서 휴먼아시아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 뭐 피난처, 난민 인권센터, 뭐 또 그런 변호사 그룹들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민 단체라는 거는 후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단체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난민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늘 인권 활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권 활동이라는 것이 특별히
무슨 저 머리띠 메고 가서 투쟁하는 것이 인권 활동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투쟁에 또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현세에서 그런 건 많이 달라졌고요. 그냥 SNS에 뭐 댓글 하나 다는 것 이런 거 하나가 다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난민 해가지고 쳐들어가면요, 뭐 페이스북이 됐건 인스타그램이 됐건 뭐 트위터가 됐건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둘 모아서 이제 큰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몇 명 들어왔죠 오늘? 아, 20명이군요. 네, 아까 25명까지 집계되었었습니다. 네, 네. 다 국제대학원 학생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으네요. 교수님, 아까 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요. 예. 그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반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진천 지역이 아프간 이제 난민들을 거주하는 곳에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이후에 이제 저희 국민들이 그 뭐 진천 주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진천 그 생활 뭐 이렇게 경작하시는 그런 거나 그런 게 모아져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저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막 그들의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진천 농산물 뭐 이런 그 홈쇼핑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비록 그 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지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로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거처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응원을 하는 것도 좋은 어떤 하나의 example인가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네 이런 또 그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뭐, 물론이죠. 그런 것도 다 좋은 것인데요. 그거는 긍정적인데, 지금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난 것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난민법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난민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법무부의 뭐 출입국 사무소부터 모든 시스템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그 이제 난민이 누군가가 약간 들어와서 이제 자기는 자국에서 완전히 그 학대에 당해가지고 들어와서 돌아갈 수가 없이 살려달라 하면은 한국에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토역이 뭐 프로바이드가 안 돼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잘못 오인돼서 예를 들면 또 그런 수용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도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면 정부에서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은 이 법무부가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런 그 난민 수용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갑자기 좀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진천 얘기 나오면서 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나오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관심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사실은 좀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좀 다른 예지만 코로나 19가 막 이태원에서 확산될 때 그때 이태원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확산이 돼서 막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막 혐오 댓글들이 나오고 막 큰 문제가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호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하는 단체들의 후원도 늘어나고 훨씬 더 지금 또 좋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게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구권의 목소리를 들어드렸습니다. 유럽은 지리적 영향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느낌은 혹시 아시아? 이것은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제가 한 2시간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는 유럽 지역 EU도 있지만 유럽 지역의 인권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권 메커니즘이죠. 그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법이 있는 거고 또 유엔의 어떤 유엔 인권법이 있지만 그 중간에 지역 차원의 보호 체계가 있는 거죠. 근데 아시아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인권을 관심을 가지면서 휴먼 아시아를 만들게 된 계기도 휴먼 아시아의 어떤 목표가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한국이 있는 동북아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정부끼리 모아 앉아서 인권 법원을 만듭시다 논의를 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한 10년, 10여 년 전에 한국 그 대법원 헌법재판소장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중심으로 해서 뭐 아시아의 인권 법원을 만들자. 택도 없는 소리죠.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그래서 제 주장은 그러나 인권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게 꼭 국가끼리 합의하지 않아도 시민사회 중심으로 버텀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보호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는 그건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오랜 어떤 국제정치학자로서 어떤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 버텀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은 이런 소망과 어떤 믿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 거고 좀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사실은 난민 그 네트워크에도 아시아 퍼시픽 Refugee Rights Network라는 게 있어요. 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한 300명, 300 가까운 그 NGO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활동이 조금 미비하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국의 지금 NGO들은 다 고사 상태고 lack of funding으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휴먼아시아도 사실은 이렇게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어떤 그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적어도 시민사회 중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도 제가 유엔 그 인권의사회 자문위원회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보고서도 썼고요. 그리고 그 유엔의 그 UPR이라는 Universal Peer Review, 유엔 인권이사회의 그 국가 심사하는 그 체제를 좀 더 익스팬드해서 시민사회와 어떤 이런 인권 활동가들도 포함시켜서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한참 long way to go죠. 그렇게 금방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인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런데 좀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인권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급하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참 심각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끔은 목숨을 내걸고 일하지만 그 인권의 실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서구의 그 노예제도가 폐지되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수백 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리고 남아공의 어떤 그런 아르파헤르트 그런 그 제도가 없어진도 오래 걸렸고 지금 북한 인권은 온고잉 지금 20년째 과정 중에 있고요. 이제 그런 좀 인내심을 가지고 또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민의 이슈는 저는 그렇게 이제 노력과 인내심 이게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 가능하다. 또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휴머니테리언한 게 굉장히 커요. 휴머니테리언한 마음이 분명히 굉장히 커서 한국의 인도 지원전 단체들은 엄청나게 컸잖아요.
예, 그게 한국 사람들 다 후원 덕분에 예를 들면 뭐 굿네이버스나 뭐 월드비전 이런데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이 그런 힘인데 그런 반면에 인권 단체들은 그런 인식 부족 때문에 그런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한국이 사실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져서 중단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네. BK21 연구교수 백선우라고 합니다. 아, 교수님이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긴장되네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강의 듣다가 이제 문득 궁금해져서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그 원인을 교수님께서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난민 자체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게 한국으로까지 난민 신청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아직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난민에 대한 뭐 대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향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도 뭐 100%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간 한국이 지리적으로 사실은 특히 이제 동정 지역에 있는 난민들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자들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나는 원인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한국이 진짜 외국 나가보면 좀 어마어마한 나라니까요. 지금 왜 방탄소년단 같은 거 보세요. 지금 그리고 저도 이제 유엔에서 일하면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한 거 가지고 엄청난 메시지를 받거든요. 엄청난 것이다. 이게 굉장한 주목을 받는 나라인데 정작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뭔가 좀 좋은 걸 할 수 있다. 또 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좀 로망이 있잖아요. 한국이 좋은 나라, 한국에서 하면 뭐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실망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있고. 근데 대우 면에서는 글쎄요, 한국에 온 난민들이 지금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 가서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케이스라고 보일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난민지를 획득한 사람은 2명밖에 아직 안 되고요. 그러나 뭐 나름대로 거기서 생활들을 하면서 재밌는 통계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도별로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아직도 서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제주도는 좋아졌다는 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제주도는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 그게 뭐 그런 통계가 바로 이렇게 링크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사실 그런 연구들도 많잖아요. 학자들이 별로 연구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꼭 뭐 국제정치가 아니라 뭐 사역하 하시는 분, 인류학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아서 모든 제 말씀도 저의 어떤 그냥 추측이고 제가 그런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더 늘어나야 된다. 더 늘어나야 되고 또 국제적인 제도를 만드는데도 어떻게 할지 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교육이 교육도 내가 이제 코로나19 나는 가요보다 책을 쓰면서도 느꼈던 건데 한국의 인권 감수성 이 얼마큼 떨어지는지 그렇다고 한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한국이 이렇게 이렇게 허당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많은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권에 대한 이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어떤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그런데 이 인권 활동가들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타겟이 예를 들면 난민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성소수자 관련되면 동성애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보스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도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하면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권을 잡고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용제가 좋으냐 나쁘냐, 사용제를 폐지해야 말아야 되느냐. 제가 제 인권 수업에 듣는 학생들한테 학부 학생들 서베이를 해봤어요. 그때 50% 이상이 찬성하더라고요. 사용제도를 아직도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 젊은 학생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 반대하는 학생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 절대 생각을 바뀌지 않은 사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잘 몰라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런 난민이 이런 거고 난민이 처지가 되면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난민 보호에 해줄 수 있는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성소 숫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건 극단적인 보수가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을 하면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활동하는 사람들도 자꾸 투쟁을 하려고 들어요. 그런 생각을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 당신이 틀렸다. 막 따지고 드니까 이게 해결해야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시민사회 활동가 입장에서 말씀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정다람 씨, 이거 뭐 좋은 코멘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수님들은 국제정치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주류 국제정치학자인데 이제 뭐 국가주의, 국가의 안보 이런 거는 잘 안 다루고 자꾸 뭐 이게 비주류 시민사회 뭐 버텀업 이런 거를 얘기하고 다녀서 이렇게 좀 막시스트 같은 그런 입장을 자꾸 취하고 그래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엔에 2014년에 사실 아까 좀 정정을 하면 2014년에 유엔에 갔던 거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으로 갔었고요. 제가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으로 당선된 거는 작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정을 하는데 유엔을 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그냥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니까 유엔을 가게 됐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었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가기 전에는 유엔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제가 뭐 유엔도 가르치고 유엔 국제기구 책도 쓰고 그랬지만 유엔이 저건 무슨 일을 우연히 하는 거냐. 왜냐하면 그런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가들이 만든 국제기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리얼리스트가 아니라 아예 또 다른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 7년 유엔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사실 저는 깨달았어요.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강했어요. 유엔이 무슨 국제법을 집행하는 무슨 코트가 아니잖아요. 유엔은.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 잘못 생각해 그거예요. 또 유엔 인권법이 있으면 그게 상위법이고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어떤 기준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조금씩의 점진적인 발전을 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장소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유엔이 굉장히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엔이 자꾸 이제 인클루시브하게 시민사회도 인클루시브하고 국가도 자꾸 이제 포용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다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걸 돌아가서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 조금 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네. 우리 백선우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들 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하면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도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런 참여도 필요하고 또 우리 또 개인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명윤정 씨. 출장 갔다 오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니 감사합니다. 예.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세계 인권 선언문도 제가 요즘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어떤 경험과 성찰을 하면서 저도 막 찾아낸 거예요. 야, 이런 걸 우리가 니글렉트 하고 있었구나. 세계선언 1조를 볼 때 우리는 자유평등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심이라는 문제, 또 인류의 형제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어떤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나는 감염됐다 책이 많이 팔려서 동기를 얻어서 두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그 자유와 배려에 대한 책인데요. 우리가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유인데 서구식 자유 개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유라는 거는 어떤 상대의 우리 공동체 상대에 대한 책임과 배려, 양보 이런 것이 없이는 자유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제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너 이제 지겨워서 떠나가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오늘 얼마든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학생들이 충분히 재밌게 강의를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 이슈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무관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관심을 갖고 이제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뭐 개발이라든가 안보, 통상 이런 모든 분야의 목적지가 궁극적인 목적이 목적이 북한 이제 인권과 북한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 답변 먼저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예. 간단하게 대답할게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탈북 난민들, 뭐 탈북민, 세터민,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탈북 이탈주민,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탈북민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여기 탈북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제 원래 인권의 고향이 북한 인권이고 90년대 초반부터 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쭉 가지고 있는데요. 탈북자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만나고 그리고 성공한 탈북자들 또 힘들어하는 탈북자들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 다음에 하면 어떻게 보면 난민보다 더 힘든 것이 탈북민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탈북의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히 짐작이 되시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관련돼서는 차별금지법이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법 하나가 통과되고 안 하고가 크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분야별로 다 각각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 여성 차별 금지 다 있지만 이런 포괄적이라는 의미, 기본적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잖아요. 네? 자유평등 하면서 이제 차별을 안 된다. non-discrimination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역시 이제 보수 아주 목소리가 강한 보수층의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리고 그런 이슈인데 좀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봐요. 또
사용제도도요. 제가 기회가 된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일하고 있는 자유권위원회에서 제2 선택의정서가 사용제도 폐지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가입을 안 하고 있죠. 한국은 사용제도 폐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서 사용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폐지하고 안 주고 있고 아직도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용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한국에는 사용제도가 있지만 사실 실제 사용되는 사람도 없고요. 또 사용을 언급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사용을 당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지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독재 국가에서는 억울하게 처형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용제도라면 사람이 한 번 목숨을 잃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진짜 선량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인데 죽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한테 사용제도 폐지해라 라고 주장할 때 대한민국도 사용제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전 세계 모범적인 국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라면 그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책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제도는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제가 20여 년 전에 이 인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도 사용제도를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랫동안 20년에 걸쳐서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사용제도는 절대로 폐지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개인한테 사용제를 찬성하는 개인한테 1시간 강의한다고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인권에 대한 그냥 인식과 어떤 감수성 이런 것이 그냥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한 50년, 뭐 길게는 100년이 지나면 사용제도는 지구상에 없어지고 마치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가 옛날에 있었다 하듯이 여성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더라 하는 것 같이 사용제도는 지구상에 없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조금 앞서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져서 또 주절주절 얘기했네요. 난민 얘기 다 했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교수님께서 진짜 그 난민부터 인권 관련해서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사형제도까지 그 오늘 문득 이야기 들으면서 아 오늘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북한 인권이라든가 또 다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모셔서 말씀을 나눠야 학생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고 그리고 저희도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현재 사람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지만도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바텀업 어프로치를 통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들도 역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앞으로 더 연구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오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다음 주 출장 가시는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초청해서 강연 듣길 바라고 출장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초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